리더십 강의,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7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대화 형태로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사진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좀 같이 잘 보시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대화 중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노예무역의 중심지 영국분입니다. 영국에 대한 내용인데 200년 전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노예무역국이었다.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노예무역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였죠. 핫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세계 제1의 노예무역국이었던 영국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닙니다. 2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리버풀이라든가 런던 등지에서 영국의 선박들은 서아프리카의 해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직접 사로잡거나 아랍 상인들에게서 노예들을 사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노예들을 구해서 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서는 이 노예무역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영국으로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국가적인 정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노예무역이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인텔이나 정치인들의 생각이었고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요. 이 퀘이커 교도들은 1724년에 이미 노예무역을 정죄했습니다. 1761년부터는 펜실베니아의 형제들과 제휴해서 이 사람들은 형제라고 불러요. 퀘이커 교도들은 이 노예무역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그 인연을 끊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노예무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그 이슈를 대변할 만한 그런 대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하는 이 정치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버려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사회의 모든 사람들 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엘리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노예무역이었는데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자기의 출세길을 스스로가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할 만한 적절한 대변자를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높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한 그런 무게 있는 사람, 비중 있는 사람, 식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또한 의외의 동정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달변가, 웅변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 바뀌어도 변치 않고 대의를 추구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라든가 복잡한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지성, 또 편견을 물리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 편견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이미 하원 안에 있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준비를 갖춘 1780년 10월 당시에 21살의 나이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헐이라고 하는 것이 지명입니다. 헐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시면 헐소는 하원 의원에 당선되다라는 부분인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 가스 폴리티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나오죠.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헐에서 태어났는데 이 헐이라고 하는 지역이 영국에서는 네 번째로 큰 항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큰 항구들 중 가운데서 유일하게 노예무역에 관여하지 않는 유일한 항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윌버포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 어렸을 때 몸이 약하고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허약한 체질에 시력이 나빠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이 윌버포스가 윌리엄 피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원의 관람석에서 윌리엄 피트를 만나게 됩니다.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직후에 그들은 둘 다 정치에 뜻을 두고 그곳에서 밤마다 토론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윌버포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윌버포스의 동역자이자 친구였던 이 윌리엄 피트는 케임브리지에서 입후보해서 패배했지만 석 달 뒤에 애플비라고 하는 데서 애플비라고 하는 그 선거구를 통해서 마침내 의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윌버포스와 친구들입니다. 윌버포스는 정치에 성공적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런던 사교계에서 젊고 부유하고 매력적인 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되고 교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달변가했고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그의 목소리로 인해 그는 하원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한편 피트는 하원에서 했던 경제개혁에 관한 처녀 연설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피트는 하원에 들어간 지 18개월 만에 약관 23세의 나이로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네. 23살에 정치인으로서 또 하나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윌버포스와 피트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크셔에서의 승리 부분으로 가면은 이 윌버포스는 매우 대담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크셔주의 2개의 의석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크셔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울의 종로 같은 데 같아요. 요크셔는 영국 내의 모든 주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한 지 1시간쯤 되었을 때 국왕의 사신이 급히 말을 몰고 와서 청중들 틈을 뚫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윌버포스는 잠시 연설을 멈추고 전해받은 편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바로 그날 의회가 해산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 편지는 피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윌버포스가 연설을 마칠 무렵에 이 사람을 우리 주의 의원으로 삼겠소 라는 외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가 윌버포스를 위한 선거비용 모금 장소로 변해버렸던 거죠. 윌버포스가 아주 히어로가 됩니다. 갑자기 영웅이 돼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선거에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그의 지지자들이 모아준 선거기금도 4분의 1만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회신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7개의 그 챕터 가운데서 지금 현재 5번 회신 부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있는 그 개혁적 리더십의 그 원리, 이제 사례 분석이 되겠죠. 케이스 메소드, 사례 분석을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과 강의를 통해서 또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아마 궁금해 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 책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이 책을 구입하시고, 또 영화는 이제 DVD 그 렌트하는 데 가서 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꼭 책도 읽으시고 영화도 보시면서 저희 강의를 참고만 하시고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그 계율을 잡으시고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의 원리를 스스로 연구해서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자기 나름의 그 리더십의 적용 원리들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소스를 찾아내서 또 이제 그 소스 적는 그 풋노트 적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책이나 이제 영화나 또 강의 내용들을 그 풋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회신 부분인데요. 요크셔의 의원이 된 윌버포스는 24살에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각의 장관들과 반대당의 유력한 지도자들 바로 다음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 이제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 자리 싸움 많이 하잖아요.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유력한 대통령 옆에 누가 앉았느냐, 사령관 옆에 누가 앉았느냐, 강요 옆에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을 사람들이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미팅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윌버포스의 그 인생을 전환시키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첫 번째 만남은 학창 시절 헐, 이제 지명이라고 그랬죠. 고향이었던 그 헐의 교장이었다가 당시에 케임브리지의 그 학감이 된 밀러의 동생인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 조제프 밀러의 동생인 아이작 밀러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존 뉴턴 목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와의 만남은 어렸을 때의 기억과 함께 그가 한때 마음에 품었던 순수한 그 신앙적인 열정을 다시 되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윌버포스는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피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그 변화된 인생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직 생활에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하게 되었고요. 이때 피터는 그 윌버포스의 신념을 버리게 하려고 설득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터와 마찬가지로 이 존 뉴턴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피터와 마찬가지로 뉴턴은 윌버포스에게 옛 친구들을 떠나지 말라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 두 사람 모두 윌버포스에게 공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런 판단은 윌버포스에게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그리고 개인의 성결과 세계를 위한 헌신 사이에서 그 밸런스를 갖게 해주었다 하는 것이죠. 성숙한 밸런스를 갖게 해주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주변에 멘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만 삼지 마시고 멘토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시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소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윌버포스는 그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공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할 건가 이 중대한 문제에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상류 인사들이 모이는 5개의 클럽에서 사퇴하고 도박과 춤을 끊고 그 당시는 연극이 매우 타락했기 때문에 극장에 가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소명 의식을 시대적인 양심, 시대적인 소명을 깨달음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그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과거의 잘못된 버릇, 습관 같은 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성숙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을 고치고 버려서 성숙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엘리엇이 주로 의지했던 것은 윌버포스와의 우정이었다. 그래서 이 엘리엇과 윌버포스가 자주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각자의 마음을 오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엇도 이제 의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일상적인 정치적인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인뿐만이 아니죠. 경제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모든 전문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신앙심을 가지고 그 전문적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100년 전, 200년 전, 지금 이제 200년 전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시대는 변하지만 그 인간의 양심은 변하지 않고, 시대는 바뀌지만 인생이 추구해야 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우리가 서로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 없다고 생각하네. 이런 편지를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마침내 1786년 가을경에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그 여론이 이슈가 된 거죠. 한 이슈가 된 거죠. 그런데 노예무역은 영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예무역이라는 것이 영국에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방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이것이 바꿀 수는 없고 이제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윌버포스는 캐스턴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참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 윌버포스, 자네 노예무역이라는 주제에 대한 동의안을 한번 제출해 보지 않겠나? 한편 그는 여전히 아침 시간에 조국 영국의 도덕적 중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런저런 여러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무렵에 피트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28일경에 그는 점점 깊어져가는 자신의 헌신을 일기에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근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윌버포스는 이 두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1787년에 그것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나 이야기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20년간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만 했다. 그 기간 동안에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원에서는 매번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무역을 폐지할 것이냐,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격렬한 논쟁들이 벌어졌겠죠. 반대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고 아주 격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어떤 그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그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야 되고 책을 통해서 그런 시대적인 양심을 자꾸 깨워야 되고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796년 총선 후에 새로운 의회가 마침내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무역 폐지론자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지지를 얻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1791년 4월 18일에 그 노예무역 폐지안을 마침내 의회에 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윌버포스가 서인도 제도의 그 선장들에 의해서 2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고 한 번은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테러죠.
생명을 노리는 그 테러를 여러 번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나 예전이나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링컨 대통령도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거대한 전투를 한창 진행하면서도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셨다고 믿는 그 커다란 목표, 이 목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관습, 영국의 도덕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국하면 이제 젠틀맨,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지식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부끄러운 나라였던 영국, 그 영국의 양심을 깨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양심을 깨웠던 사람, 그러니까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 또 신앙인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이 되었고, 또 젠틀맨 영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커다란 목표, 영국의 관습과 영국의 도덕을 개혁하는 일,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예무역 폐지, 이것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었죠. 잠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8세기 후반의 그 영국의 사회는 노예무역이라든가 아동노동, 이 아동노동이라는 게 지금은 없지만 20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이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노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의 빈곤이라든가 상류층의 타락,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산에서는, 원석을 캐는 광산에서는 여성들이 이 70kg가 훨씬 넘는 석탄을 광주리에 담아서 가파른 사다리 위를 오가면서 운반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마에 두른 가죽끈으로 그 무게를 지탱했는데, 이게 잘못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면은 이 여자들이 불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불구자가 되거나 핸디캡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뭐 여자뿐만이 아니라 아동,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핸디캡을 갖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죠. 1780년 전형적인 한 그 탄광에서는 7살 미만의 아이들이 자그만치 173명이나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야, 이건 뭐 엄청나죠? 7살 미만의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73명이나 일을 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회의 그 관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재분소에서도 그런 7살 미만의 아이들이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모순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윌버포스가 영국의 관습을 개혁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그 윌버포스가 마주해야 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류층에 대한 그 각성과 아주 온갖 잘못된 관습들, 심지어는 가혹한 사형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많은 과제들이 윌버포스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잠깐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축을 훔치거나 집이나 헛간, 건초에 불을 지르는 것, 이런 것들도 사형에 그냥 처해버렸다고 그래요. 남의 가축을 훔치거나 집이나 헛간이나 건초에 불을 지르면 바로 사형에 처해버리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14세 이상 어린이에게까지도 적용을 해서 어떤 때는 7살 이상 어린아이도 죽여버리는, 사형으로 그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된 그 법,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을 윌버포스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큰 명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윌버포스는 타락한 영국 사회의 그 곳곳을 개혁해 나갑니다. 과다한 노동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조건 구제하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을 시키게 됐다는 거죠. 직업교육을 시키고 또 취직까지 알선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그 문맹 퇴치 사업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의 그 야만적인 형벌 시스템, 조금 전에 제가 그 사례들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는 뭐 말도 못하는 그런 그 형벌 시스템이 말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도 합리적인 재판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고 형벌 제도에 있어서 벌보다는 갱생에 초점을 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그 형벌 시스템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형사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한국의 그 형사소송법 제도나 그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라고 그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형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상류사회 남자들의 결투제도, 이게 아주 이때에 굉장히 만연했다고 그래요. 이런 상류사회 남자들의 결투제도 이런 것을 이제 폐지하기 위해서 앞장섰고, 그 다음에 이제 귀부인들이 그 호합한 파티를 자주 열었는데, 이 귀부인들이 호합한 파티만을 일삼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여가 시간을 사회봉사에 쏟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라든가 이러한 이제 운동에 앞장섰던 그 윌버포스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이런 윌버포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그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그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윌버포스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꾸준하게 지속적인 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윌버포스가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 운동을 벌여온 아주 초기 시절부터 자기 주변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라든가 그런 그룹의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팀을 조직하고 조직을 잘 재구성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또 시대적인 소명으로 받은 그런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 부패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양심 세력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이 변혁적 리더가 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소명, 시대적인 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33년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뜻을 세운 지, 소명을 받은 지 56년 만에 영국의 의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마침내 통과시키게 됩니다. 5일 만에가 아니라 56년 만에. 대단하죠? 56년. 자기의 온 일생이 걸린 작업이었네요. 하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의 그 잘못된 관습과 나쁜 습관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온 일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변혁적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명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윌버포스가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영국의 의회는 노예 폐주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윌버포스는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는 2천만 스털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게 됩니다. 또 무슨 굉장히 극적이네요.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그런 건데요. 영국 국회에서 그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된 사흘 후에 이 위대한 영웅, 위대한 변혁적 리더,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영국의 양심 윌버포스가 세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체념조로 말합니다. 아니 이런 총체적인 부패 속에서 그까지 한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윌리엄 포스의 삶은, 이 윌리엄 포스의 인생은 한 사람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의 헌신된 깊은 영성과 예리한 실력을 겸비한 위대한 변혁적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 있는 리더여, 사회를 깨우고 변혁시켜라. 변혁적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